지오메타TV 인사이트 진행을 맡을 윤지원 아나운서입니다. 지오메타TV 인사이트는 사회적 이슈가 되는 주제를 메타 전문가를 모시고 심층 분석하는 코너입니다. 미국과 한국 정부의 묵시적 동의하에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자력 오염수 방류를 시작했는데요. 오늘 주제는 우리 아이들에게 해산물은 안전한가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진행할 이은정 아나운서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앞으로 지오메타TV의 진행을 맡을 이은정 메타 아나운서입니다. 원자력 분야의 최고 메타 전문가이신 김용식 선생님을 지오메타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지오메타 인사이트에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영광입니다. 메타 전문가 김용식입니다. 그럼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개요를 간단하게 요약하고 넘어갈까요? 후쿠시마는 어디에 있나요? 그리고 사고는 언제 일어났죠? 이은정 아나운서 혹시 준비된 것이 있나요? 네, 후쿠시마는 도쿄 북쪽에 있습니다. 원전 사고는 2011년 3월 1일에 발생했습니다. 사고가 일어난 지 벌써 12년이나 지났는데요. 사고의 원인은 우리에게 동일본 대지진으로 알려진 자연재해 때문이었습니다. 도호쿠 오시카 반도 동쪽 70km 지점에서 진도 9.1 규모의 해저 지진이 발생했는데 이로 인해 최대 40.5m 높이 쓰나미가 동쪽 해안을 덮쳤습니다.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는 지진 진앙지에서 약 154km나 떨어져 있는데 지진 발생 50분 만에 15m 해일이 발전소를 덮칩니다. 설계 당시 안전 높이는 5m였는데 이 예상을 뛰어넘는 3배나 높은 해일이 덮친 것이지요. 이 해일로 원자로 7개 중 4개가 침수되었고 그중 한 곳에서 수소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메타 전문가님, 원자로 침수와 폭발로 어느 정도 방사능이 유출되었나요? 수소 폭발로 원전 건물 4개가 손상되고 경납용기가 손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원자로 1, 2, 3호기가 녹아내렸어요. 일본은 여러 개의 원자로가 녹아내린 세계 최초의 사고로 기록되는 불명예를 얻은 것이지요. 국제 원자력 발전 사고 중 최고 등급인 7등급입니다. 체르노빌 원전 사고와 같은 등급이에요. BBC 보도에 따르면 사고 당시 유출된 방사능량은 800페타베크렐로 알려져 있습니다. 베크렐은 방출량을 측정하는 단위입니다. 1초에 방사성 붕괴가 한 번 일어나는 경우를 1베크렐이라고 하는데 1페타베크렐이 1000조베크렐이니 800페타베크렐이라는 엄청난 양이 배출된 것이지요. 800페타베크렐? 그 규모가 짐작이 전혀 안 가는데요. 하하 그렇지요? 숫자만으로는 엄청나다는 정도밖에 모르지요. 원작 폭탄 폭파 시의 방사능 방출량이 가장 많은데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가 인류 역사상 최악의 방사능 피해를 입었지요. 2020년 8월 조선일보 기사에 따르면 후쿠시마에서 방출된 방사능량이 히로시마에 투하된 폭탄 168개 분량이라고 합니다. 이제 그 규모를 가늠하실 수 있겠습니까? 단 한 번의 자연재해로 히로시마에 투하된 원자폭탄 168개 양과 맞먹는 방사능이 유출되었다고 하니 상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많이 배출되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어요. 사고 당시 일본 정부는 쓰나미로 약 500만 톤의 잔해가 바다로 떠내려갔고 이 중 79%가 가라앉았으며 약 150만 톤이 태평양을 떠다니고 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CNN 보도에 따르면 사고 초기 아무 처리 없이 사고 원전에서 하루 약 60기가베크렐의 방사능 물질이 방출되었다고 합니다. 후쿠시마 주민들 피해가 막심했겠는데요. 사고 발생 직후 일본 정부는 원전 반경 20km 내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대피 명령을 내렸습니다. 20km 밖에 있는 가스 오무라시, 이테무라시 주민들까지도 대피시켰습니다. 그만큼 피폭이 무서운 것이지요. 지금은 대부분 대피령이 해제되어 주민들이 되돌아왔지만 아직까지 거주가 금지된 곳이 있어요. 아직도 무기한 거주금지 명령이 내려진 지역이 358제곱킬로미터나 됩니다. 이는 세종시 면적의 2.5배이고 서울시 면적의 약 60%로 엄청 넓은 지역이에요. 사고 당시 후쿠시마에 방출된 방사능량은 얼마나 되나요? 베크렐은 방출량을 측정하는 단위이고 피폭량을 측정하는 단위는 마이크로시버트입니다. 1년 누적 피폭량이 1000 마이크로시버트를 초과하면 치명적인 암 발생률이 5% 된다고 합니다. CNN 보도자료에 따르면 1회 피폭량이 1000 마이크로시버트가 되면 방사선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후쿠시마 사고에는 피폭량이 1000 마이크로시버트입니다. 자연 상태에서는
연간 피폭량은 2마이크로시버트밖에 되지 않습니다. 전신 CT 촬영 시 10마이크로시버트이며 따라서 후쿠시마 사고 당시 피폭된 양은 CT를 한꺼번에 100번 촬영한 양과 같습니다. 아무 보호 장비 없이 10일 동안 후쿠시마 원전 주변에 있으면 일주일 내에 사망할 수 있는 강도입니다. 그런데 메타 전문가님, 사고가 발생한 지 12년이나 지났는데 왜 이렇게 문제가 되나요? 좋은 질문입니다. 아직 원자로를 해체한 것이 아닙니다. 녹아내린 원자로를 계속해서 냉각해 주어야 합니다. 안 그러면 폭발할 테니깐요. 냉각하기 위해서 물을 사용합니다. 원자로 냉각에 사용되는 물이 자그마치 하루 150톤이에요. 냉각에 사용된 이 물 150톤이 방사선에 오염되겠지요? 일본 정부는 2011년 사고 이후부터 발전소 주변에 탱크를 만들어 오염된 물을 보관해 왔습니다. 2020년 기준으로 오염된 물이 100만 톤 이상이고 저장 탱크가 1000개 넘었으니 지금은 훨씬 그 양이 늘어났습니다. 그 오염된 물을 이번에 바다로 버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일본은 바이든과 윤석열의 묵인하에 향후 수십 년간 바다 생태계를 오염시킬 수 있는 범지구적 범죄 행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주변국에 미안한 마음이라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똥낀 놈이 화낸다고 아주 당당하게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원자로를 식히는데 사용된 물에는 어떤 방사능 물질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원자로 냉각 시 사용된 물에는 세슘 137, 이오드 129, 스트론튬 90, 삼중수소 등 생물의 세포나 장기, 그리고 조직을 손상시키고 암을 유발하는 방사선 물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방사성 물질은 아주 작은 양으로 방출되어도 계속해서 생물에 농축되고 농도가 높아질 우려가 있습니다. 일본은 이런 방사선에 오염된 물을 태평양으로 방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언론은 윤석열의 찬성이 방류 시행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고 보도한 바 있어요. 그런데 일본은 오염된 물을 그냥 버리는 것이 아니라 안전하게 처리해서 버린다고 주장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정부도 안전하니 걱정하지 말라고 유튜브 광고를 했었고요. 우리나라 정부가 유튜브에 홍보했던 내용을 잠시 보실까요?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방류해도 우리 바다와 수산물은 안전할까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는 알프스라는 설비로 정화하게 됩니다. 이 단계에서 62종에 이르는 방사성 물질 대부분이 기준치 아래로 줄어듭니다. 문제는 거를 수 없는 삼중수소입니다. 삼중수소는 토양이나 채소는 물론 공기에도 존재하는 방사성 물질. 먹어도 기준치 이하면 인체에 별 영향이 없습니다. 일본은 오염수를 해수와 섞어 삼중수소 농도를 기준치 아래로 확 떨어뜨린 후 태평양으로 방류할 계획입니다. 메타 전문가님, 이 광고의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헉! 이게 우리 세금으로 만든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광고입니까? 일본 정부가 아니고요? 우리 세금이 이렇게 쓰였습니까? 일본 정부가 준 게 아니고요? 이 영상을 홍보하는데 10억가량이 예산이 들었다고 합니다. 우리 정부 아직 돈이 많군요. 아니 오염수를 처리도 안 하고 버리면 그게 사람들입니까? 당연히 처리를 해야지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는 세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오염수 방류 결정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국제법을 어기는 행위예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일본뿐 아니라 한국 등 주변국 해양 생태계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사건으로 유엔 해양법 협약이 규정한 포괄적 환경영향평가 대상입니다. 유엔 해양법 협약 제206조는 각국은 자국의 계획된 활동이 해양 환경에 실질적인 오염이나 중대하고 해로운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 해양 환경에 대한 잠재적 영향을 평가하고 보고서를 송부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던컨 커리 국제해양법 전문 변호사에 따르면 일본이 자기들이 유리한 제한적인 범위에서 오염수 방사선 영향평가만 진행하고 유엔 해양법 협약이 요구하는 의무를 다했다고 하는 것은 해양 생태계 피해 영향평가를 회피하겠다는 뜻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휴, 우리 정부는 이런 법이 있는지 모르는 걸까요? 알면서도 눈 감는 걸까? 방류 자체가 불법일 소지가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정부의 핵심 인물들은 모두 법 전문가들이라 이런 것을 모를 리 없을 텐데 일본의 행동을 묵인하고 국민의 혈세까지 낭비해가면서 광고하는 걸 보면 모종의 커넥션이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듭니다. 국민의 안전을 위한 것인지 일본의 정부의 대변인인지 도대체 이해하기 힘들어요. 두 번째 처리 과정이 불투명하다는 것입니다. 세슘이나 프로토늄 같은 것은
필터를 이용해서 흡착한다고 하나 그 성능이나 처리 과정이 투명하지 않습니다. 삼중수소는 알프스라는 다핵종 제거 설비로 기준치 이하로 낮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건물을 하나 짓더라도 설계대로 지어졌는지 답리하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이 방류한다 하더라도 일본이 최초에 계획한 대로 오염수를 방류하는지 중간 점검하고 감리하는 기구가 필요합니다. 어떤 필터를 쓰고 얼마 만에 갈고 알프스 설비의 성능의 문제도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제약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일본이 잘 처리할 거니 믿어주세요라는 말을 믿는 법밖에 없지 않습니까? 대통령 빼고 일본 말을 믿을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일본은 믿을 만한 국가인가요? 외구들의 침략, 임진왜란, 강제합방 등 수없이 일본에게 당하고도 또 당하려고요? 역사적으로 일본에게 당할 때마다 늘 그들 편에 동조하는 지식인들이 있었었지 않습니까? 역사를 망각하면 민족의 미래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메타 전문가님, 너무 흥분하셨습니다. 좀 가라앉히시지요. 국제 원자력 기구가 안전하다고 인증한 것 아닌가요? IAEA가 일본 정부의 방류를 지지하는데요. 저도 일본이 IAEA에 분담금을 많이 내기 때문에 그들이 일본을 지지한다는 일각의 주장을 믿지 않습니다. 저는 그린피스가 IAEA를 믿지 못하는 4가지 이유를 들었는데 그게 더 타당하다고 생각해요. 첫째는 이 기구는 원자력 사고에 대하여 줄곧 경시하는 태도를 보여왔다는 것입니다. IAEA는 1986년 체르노빌 원전 사고의 결과를 경시했었습니다. 그런데 체르노빌의 재앙은 아직도 끝나지 않고 있잖아요. 두 번째는 IAEA의 기술적 평가 범위에 문제가 있습니다. 전체 오염수 중 70%의 양이 재처리되어야 함에도 도쿄전력이 요청한 범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알프스에 대한 기술적인 평가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도쿄전력이 알프스에 대해 보고한 내용에 대해 평가했을 뿐입니다. 즉, 전체가 아니라 일부만 가지고 기술적 평가를 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알프스가 향후 30년 이상 긴 시간 동안 삼중수소 이외의 위험한 방사성 물질을 잘 처리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IAEA 그로시 사무총장은 기자회견에서 도쿄전력의 계획대로 된다면이라는 단서를 달고 생태계에 미치는 방사능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도쿄전력의 계획을 정확히 아는 사람이 없고 이를 감시할 기구가 없다는 게 문제가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린피스가 이 기구를 신뢰하지 않는 4번째 이유로 IAEA의 일반 안전 지침 8호와 9호에 기술된 방사선 방호 원칙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에 고려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고 있습니다. 방사선 방호 원칙이 무엇인가 하면 오염수 해양 방류가 주는 이익이 방사선 피폭 등의 피해보다 커야지만 정당화된다는 원칙입니다. 도대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주는 이득이 무엇이 있습니까? 일본의 처리 비용을 아끼는 것 외에는 주변 국가와 해양 생태계에 득이 되는 것이 무엇이 있나요? 도대체 우리 국민들에게 무슨 이익이 있습니까? 몇몇 정치하는 사람들에게는 도움이 될런지 모르겠지만 환경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아무런 득이 없습니다. 우리 정부가 나서서 광고해야 할 이유가 없어요. 차라리 침묵하면 국민들 감정이라도 안 상하지요. 세 번째는 처리해도 방사능이 다 제거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일본이 알프스로 방사능 오염수를 정화했다고 주장하지만 삼중수소는 제거하지 못해 물에 희석해서 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결국 바닷물에 희석시키는 것이니 그냥 버리나 희석시키나 마찬가지예요. 삼중수소에 피폭되었을 경우 그 위험성에 대해서는 아직 학술적으로 아무것도 검증된 게 없어요. 그런데 왜 미국 국무장관은 기준치에 부합하니 문제없다고 일본 편을 드는 것일까요? 분명한 것은 미국은 이중잣대를 가지고 있어요. 최근 방송된 뉴스를 한번 볼까요? State leaders have blocked a proposal to dump harmful chemicals into the Hudson River. Governor Kathy Hochul signing a bill that restricts the discharging of radioactive material into the river. It was passed in response to a plan from an energy technology company called Holtec to decommission a power plant located north of New York City. The plan was legal under federal regulations, but environmental advocates say it could cause negative health effects and harm the ecosystem. 미국 뉴욕주 올리버니에 있는 인디언 포인트라는 원자력 발전소가 최근 폐쇄되었습니다. 이 발전소는 방사성 폐수를 허드슨강에 폐기하려고 했지만 주의회에서 만장일치로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환경오염이 우려된다는 이유였습니다. 최근 민주당 캐시호철 주지사는 이 법안에 서명하였고 2023년 8월 18일부터 즉시 시행되었습니다. 자국에서는 안 되고 일본에서는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는 미국의 정치적인 의도는 정확히 모릅니다. 우리 정부와 국내 전문가들도 안전하다고 하고요. 우리 정부가 약 10억 들여 만들고 광고한 영상에서 전문가들의 주장을 잠시 들어볼까요? 건강에 문제가 생길 거다라는 우려는 전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4, 5년이 걸리죠. 우리나라는 가깝지만 해류상으로는 가장 먼 곳에 있습니다. 12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바다에 의미 있는 영향이 전혀 없었어요. 100억 베크를 주면 암을 완치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저분들의 주장도 일리가 있는 거 아닐까요? 정부 홍보 영상에서 카이스트 원자력공학 교수가 나와 삼중수소는 자연 상태에도 있는 것이니 안전하다고 하는데 원자력 전문가의 말이니 믿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분이 카이스트에서 원자력공학 교수를 하고 있으니 원자력공학 전문가는 맞겠지요? 원자력과 관련된 공학적인 문제에서는 저분이 최고의 전문가임을 의심할 수 없겠지요. 공학 전문가이기 때문에 오염수를 제거하는 시설에 대한 본인이 공학적으로 확인해보니 안전한 것 같다고 하면 믿어야겠지요. 제가 보기에는 본인의 전문 영역은 그쪽이지 환경이나 생물학적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물론 생물학적 영향에 대해 어느 정도 지식은 있겠지만 본인 영역에서 역할을 잘하고 다른 영역의 전문가 역할을 하셔야 하는 것 아닌가요? 삼중수소가 생물학적으로 얼마나 위험한지 연구되어 있는 것이 있나요? 2023년 3월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 대학교의 티모시 무소 교수와 사라 토드 교수가 삼중수소에 대한 70만 개 이상의 문헌 정보를 스캔하여 삼중수소의 생물학적 결과를 다루고 있는 논문 약 250개를 종합적으로 조사해 백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백서의 결론은 크게 두 가지인데, 첫째로 사람들이 우려하는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다루는 연구는 놀라우리만큼 적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결론은 삼중수소가 상대적으로 양성 방사선원이라는 대중적인 통념과는 달리 발표된 연구의 대부분은 노출, 특히 내부 노출이 DNA 손상과 생리학 및 발달 장애를 포함한 중대한 생물학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출산율과 수명이 감소하고 암을 포함한 질병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교수가 남긴 메시지는 삼중수소의 위험성이 현재 과소평가되어 있고 더 정밀한 조사를 할 필요가 있는 환경 독소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삼중수소에 피폭되는 것이 언제 어떤 영향을 줄지 아무도 모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공학 전문가가 어떻게 아직 검증되지 않은 생물학적 영향을 연구도 해보지 않고 자신있게 안전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정부 홍보 영상에서 한국해양과학기술원장의 설명에 따르면 방류된 오염수가 우리나라 해역으로 오려면 4에서 5년이 걸린다고 하고 있습니다. 한국원자력학 회장도 12년 전 엄청난 양의 방사능 오염수가 방류되었는데 지금 우리나라 해역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분은 해당 분야 최고의 전문가들인데 신뢰할 만하지 않을까요? 글쎄요. 두 분이 전문가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동의하지 않은 것은 전체 팩트 중에 일부만 설명하고 있고 또 한 분은 일부 전제가 저와 다릅니다. 그럼 메타 전문가님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우선 한국해양과학기술원장이 설명한 것부터 저의 생각을 말해보겠습니다. 그분의 설명은 맞습니다. 후쿠시마에서 방류한 해류가 태평양을 돌아 다시 한반도까지 오는 데는 4에서 5년이 걸립니다. 해양과학기술원에서 시뮬레이션 했다는 해류의 흐름은 구글 검색만 해봐도 다 나오는 상식입니다. 화면에서 해류의 흐름을 볼까요? 저분이 태평양을 돌아오는 해류만 설명했는데 설명 안 한 것이 있습니다. 태평양을 건너온 해류는 캘리포니아 연안에서 갈라져 일부는 북상하고 일부는 남하합니다. 알래스카 난류와 합류하여 서쪽으로 흐르다가 오야시오 한류를 만나 다시 후쿠시마 인근으로 수개월 내에 남하합니다. 오염수가 퍼져나가는 경로를 나사의 해류 흐름 모형을 통해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저는 한국해양기술원보다 권위 있는 나사의 시뮬레이션 모형을 이용했습니다. 나사 홈페이지 가면 누구나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나사에서 시뮬레이션하고 일반에 공개한 연안 해류 흐름 모델을 보면 해류의 일부는 태평양으로 흐르는 큰 해류의 흐름 이전에 홋카이도와 혼슈 사이의 바다를 통해 일부가 동해로 흘러 들어옵니다. 동해로는 수주에서 수개월 내에 오염수가 흘러들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양이 얼마나 되는지는 한국해양과학연구소 같은 곳에서 시뮬레이션 해보고 그 결과를 가지고 국민들을 설득해야 하지 않을까요? 구글에 나오는 것을 수고스럽게 시뮬레이션 하시지 말고, 또 일본과 우리나라의 하루에도 수십 척의 화물선이 오가는데 이 화물선의 수평을 유지하기 위하여 평형수를 담고 다닙니다. 이 평형수가 부산 앞바다에서 버려질 텐데 이 평형수를 통해서도
그 오염수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금으로 운영되는 연구소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능력이 된다면 한반도로 유입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시뮬레이션해서 연구보고서를 내놔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미 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리 검색해봐도 찾을 수가 없어서요. 또 그분은 설명을 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일본이 한 번만 버린다고 가정하고 설명한 것 같아요. 첫 방류한 오염수가 4에서 5년 걸려 동해로 들어오는 것은 맞지만 일본은 매일 150톤 가량을 방류할 것이기 때문에 4년 후에는 매일 동해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것도 앞으로 최소 30년 이상 오염수를 버린다는 것 아닙니까? 한국원자력 학회장 말씀은 한국 앞바다로 흘러들어온 방사능 오염수는 희석되었기 때문에 걱정 안 해도 된다고 주장하는데 희석되면 문제 없는 것 아닌가요?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 양반도 원자력 전문가지 생물학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원자력 전문가는 자동으로 생물학 전문가가 됩니까? 저라면 원자력 전문가는 아니지만 다음에 3가지 우려를 검토하고 연구하고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또다시 생각해보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매일 150톤가량의 오염수가 최소 30년간 버려진다는 사실입니다. 딱 한 번만 버려진다면 저도 저분처럼 그럴 수도 있겠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매일 30년 이상 버려집니다. 알프스 설비는 30년 동안 단 한 번도 고장 안 날까요? 대체 설비라도 있는지 아는 사람 있나요? 중간에 몇 개월 고장 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땐 그런 상황이 벌어질지 모른다고 변명할 거예요? 본론으로 돌아가서 여러분, 삼중수소는 반감기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반감기가 뭔가요? 반감기란 방사능량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기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삼중수소의 반감기는 12년입니다. 다시 말해 12년이 지나야 방사능량이 절반으로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24년이 지나면 처음 방류 시의 방사능량의 25%가 남습니다. 즉 삼중수소는 거의 30년이 지나야 방사능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지구상의 물은 14억 입방미터입니다. 그중 97.5%가 바닷물입니다. 계산하기 쉽게 14억 입방미터를 모두 바닷물이라고 가정하고 그중 대충 60%가 태평양에 있다고 가정해보죠. 그럼 얼마나 될까요? 두 분 중 머리 좋으신 분? 8.4억 입방미터인데요. 암산이 엄청 빠르시네. 태평양에는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여기서 가정한 8.4억 입방미터의 물이 항상 존재합니다. 그런데 매일 30년간 150톤씩 방출되기 때문에 바닷물의 방사능 오염은 12년 동안에는 방출한 양에 비례하여 증가하겠지요. 그래서 첫 방출일자로부터 12년 후까지는 이 곡선처럼 가파른 기울기로 비례해서 증가할 것입니다. 정확한 과학적 계산을 한 것이 아니라 상식선에서 그린 것입니다. 그리고 12년 이후부터는 첫날 방출한 것이 반감기에 접어들고 그 다음 방출한 것도 그 다음날 반감기가 될 것이고 그 다음날 그리고 그 다음날 것도 반감기가 오겠지요. 그래서 대충 첫 12년보다 기울기가 완만해진 이런 그래프로 증가할 것입니다. 아, 그렇겠네요. 시간이 지날수록 태평양 바닷물의 방사능 오염수 농도는 더 높아지겠네요. 두 번째 우려는 이렇게 해가 갈수록 방사능 오염이 심해지고 그 영향은 과학적으로 검증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앞바다에 녹아있는 방사능 양을 식으로 표현하면 대충 이렇게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생태계에 영향을 주는 방사능 양은 자연 상태의 방사능에 미국이 과거 해양 핵실험으로 방출된 양이 더해지고 여기에 초기 후쿠시마 원전에서 방출된 양을 더하고 또 여기에 매일 방출되는 오염수의 누적 방사능량을 더한 만큼이 되겠네요. 이 총량이 유전자 변형 등을 일으킬 수 있겠지요. 과거에는 바다에서도 핵실험을 했는데 그 위험성을 깨닫고 이제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총량이 안전한 임계치 이내인지 아닌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에요. 그럼 네타 전문가님의 세 번째 우려사항은 무엇입니까? 한국원자력학 회장은 원자력 전문가라 생물학적 측면이나 환경적 측면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설명을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닷물을 직접 마시는 사람이 있습니까? 바닷물을 통해서 피폭되는 경우는 전혀 없을 것입니다. 설령 희석이 되지 않았을지라도요. 문제는 우리는 방사능이 농축되어 쌓여있는 해산물을 섭취함으로써 희석된 바닷물보다 더 높은 방사능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고기는 태평양 바닷물에 희석되기 전에 첫날 방류된 물도 마시고 그 다음날도 마시고 또 그 다음날도 마시고 죽을 때까지 마십니다. 그래서 바닷물보다 훨씬 농축된 방사능이 물고기에 쌓이게 됩니다.
이 물고기는 더 힘센 놈한테 잡아먹히고 그놈은 또다시 더 힘센 놈한테 잡아먹힙니다. 상위 먹이사슬에 있는 물고기일수록 농축된 방사능이 많을 가능성이 높겠지요? 바닷물보다 생선에 잔류된 방사능이 더 많다는 말씀이시지요? 어쩌나. 저 생선 무지 좋아하는데. 맞아요. 생선이 문제인데 후쿠시마를 포함해 아오모리, 이와테, 미야기, 이바라키와 지바 지역을 산리쿠조반 지역이라고 하는데 이 연안이 노르웨이 해역과 캐나다 뉴펀들랜드 주변 해역에 이어 세계 3대 어장에 속하는 지역이에요. 쿠로시오 난류와 오야시오 한류가 만나는 지역이기 때문에 플랑크톤이 풍부해요. 그래서 이 지역에는 오징어, 꽁치, 가다랑어, 대구, 정어리, 가자미, 고등어, 청어가 많이 잡힙니다. 홋카이도 주변에서는 가리비와 멍게가 많이 양식되고 있고요. 여기에서 노는 애들은 후쿠시마에서 방류한 방사능 오염수를 바로 먹고 또 캘리포니아 해안을 타고 북쪽으로 갔다가 오야시오 한류를 타고 수개월 만에 다시 후쿠시마로 내려온 오염수를 또 마시게 됩니다. 4에서 5년에 걸쳐 태평양을 돌아 쿠로시오 난류를 타고 되돌아온 오염수도 이 어장에 모입니다. 이 어장에서 잡히는 해산물에는 삼중수소가 농축되어 있을 가능성이 아주 높겠네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묵시적으로 동의해버렸잖아요. 이젠 일본산 해산물을 수입 안 할 명분이 없어진 것 아닌가요?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합니까? 네, 그렇지요. 방류는 이제 기정사실화 되어버렸기 때문에 수습이 문제입니다. 정부가 어민과 국민을 위해 뭔가를 해주어야 할 텐데 그건 미덥지 않아요. 이제 어민들이 정치에 휘둘리지 말고 나서야 합니다. 아직 오염수가 확산돼 우려할 수준까지 도달하려면 최소한 3에서 4년 걸릴 테니 그 기간 동안 일본산 수산물의 수입과 유통을 어민단체나 시민단체가 나서서 감시하고 점검해야 합니다. 후쿠시마산뿐만 아니라 산리쿠조반어장에서 잡히는 해산물의 수입을 철저히 통제하고 관리해야 우리 어민들이 살아남는 길입니다. 어설프게 유튜브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해도 안전하다고 나서서 떠들어대면 역효과만 납니다. 어민들이 정치인들 말을 듣고 휘둘리면 끝장입니다. 그들이 어민들을 위해서 행동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치인들은 그들의 이해관계를 위해서 행동합니다. 불과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몇몇 정치인들은 후쿠시마 오염수가 한 방울도 우리 해역에 못 들어오게 하겠다고 큰소리치고 국민들을 선동하지 않았습니까? 일본 따위에게 오염수 방출을 합리화하고 정당화할 수 있는 어떤 빌미도 우리가 먼저 제공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단 한 방울의 후쿠시마 오염수도 용납할 수 없습니다. 제주도가 앞장서서 소송을 제기하겠습니다. 알프스라고 하는 다액종 제거 설비를 예고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삼중수소, 트리튬이 남아있고 이것은 각종 암을 유발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때 그렇게 외쳤던 사람들이 지금은 입장을 다 바꿨잖아요. 아직은 수산물은 먹어도 안전할 것이라는 말씀이지요. 저는 해산물을 워낙 좋아하지만 요즘은 찜찜해서 먹기가 꺼려져요. 저도 밥상에 생선 대가리가 없으면 밥을 먹지 않는 사람입니다. 심증적으로는 찜찜하지만 앞으로 3에서 4년 동안은 우리 해역에 잡히는 국산 해산물은 먹어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산리쿠조반 지역에서 잡히는 수산물은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생선은 계속 먹겠지만 산리쿠조반 지역에서 수산물이 수입되어 유통되는 정황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해산물은 전혀 안 먹을 생각이고 주위에도 적극적으로 먹지 말라고 권할 생각입니다. 제 생각에는 우리 어민들이 살려면 이를 철저히 감시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이 있어요. 메타 전문가께서 우려되는 것이라니 그게 무엇인가요? 3에서 4년 후에라도 50대 이상 되는 어른들은 섭취하는 양이나 빈도를 조절하면서 일본산을 제외한 우리 수산물과 대서양에서 수입한 수산물을 조심스럽게 섭취해도 큰 무리는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확신이 안 가는 것은 어린아이들이 먹어도 괜찮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세요?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첫째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바닷물에 녹아있는 방사능량의 증가는 분명한데 이게 DNA 손상을 야기할 임계치 내에 있는지 아닌지를 지금은 알 수 없어요. 또 얼마나 오래 노출되어야 위험할까에 대한 답이 없습니다. 둘째는 30년간 장기적으로 섭취했을 때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지요. 50대 이상은 30년 이후에 80세가 되기 때문에 후쿠시마 오염수로 영향에 기인한 질병의 확률은 낮을 것입니다.
물론 정확히 인과관계를 측정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어린아이들이 30년간 노출되었을 때 문제가 없을까 하는 것에는 확신이 없습니다. 원자력 전문가가 아닌 생물학 전문가들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지속적인 생태계 교란 증거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어떤 증거들이 있나요? 저는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자료들을 찾아보았어요. 일본 정부나 도쿄전력은 완벽히 처리해 안전하다고 발표하고 있지만 이와는 달리 유명 학술지나 해외 언론은 끊임없이 생태계 파괴가 아직도 진행 중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연도별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12년 피지고알지에 발표된 논문에서는 흰나비의 돌연 변이를 보고했습니다. 2013년 네이처의 사이언티픽 리포츠에서는 후쿠시마 원전 붕괴로 인한 방사성 물질 대량 방출로 푸른 나비의 유전적 변형을 가져왔다고 보고했습니다. 2014년 가디언지에 따르면 사고 이후 후쿠시마 아이들의 갑상선암 발병자 수가 증가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2019년 11월 발간된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 대한 장기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 후쿠시마현 마노강에서 채취한 연어의 미토콘드리아 DNA에서 돌연 변이가 관찰되었다고 합니다. 2020년 CNN 기사는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가 인간 DNA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2021년 해양 전문 잡지 오션어스의 후쿠시마 사고 10년을 되돌아본 퓨쿠시마 앤 디오션 기사에 따르면 해결책이 무엇이든 현장을 완전히 해체하고 오염을 제거하는 것은 수십 년에 걸친 프로젝트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그리고 해양 생태계가 점차 회복되겠지만 안전한가라는 의구심은 절대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2022년 8월 인바이런멘탈 펄루션에 발표된 연구 보고서에서 누적적으로 세심에 노출된 후쿠시마산 멧돼지의 생식선 돌연 변이를 발견했고 오염된 고기를 섭취하면 사람에게도 방사선 피폭이 일어난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하나는 추가적인 오염원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원자로 냉각을 위해 사용한 오염수 방류만 이슈화되고 있는데 원자로 해체 과정에서 더 많은 방사능 물질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국내가 아닌 해외 원자력 전문가들은 원자로 해체에 40년 이상이 걸릴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오염수 방류가 묵인되었기 때문에 원자로 해체 과정에서 나오는 방사능 물질도 바다로 흘려보낼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광고에 나온 해계학자는 그 오염수가 우리 몸에 들어와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영상을 함께 보실까요? 저는 이제 해계학자 의사로서 그 환자를 치료하는데요. 100억 베크렐을 주면 암을 완치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100억이 들어와도 문제가 안 되는데 우리가 얘기하는 그 일본산 삼중수소는 10만 분의 1 베크렐이에요. 이분의 주장에 대한 메타 전문가님 생각을 알고 싶습니다. 일고의 가치도 없는 주장입니다. 정상 사람들에게 방사능을 쏘이지 않을 뿐더러 암 환자도 어쩔 수 없이 방사능을 쏘이는 것 아닙니까? 저분 주장대로면 모든 암 환자는 완치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렇게 방사능에 노출되면 정상세포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후쿠시마 오염수를 먹은 생선은 암 환자뿐만 아니라 건강한 사람,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먹습니다. 그것도 그 영향을 정확히 30년 동안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질병과 인과관계를 명확히 밝힐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저분 연세는 괜찮겠지만 최소한 어린아이들은 부모들이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가 성장했을 때 미치게 될 영향을 아직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SNS에는 후쿠시마 방사능에 기인한 돌연별이라고 주장하는 동식물의 사진이 많이 떠돌고 있고 더욱더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진실을 누구도 설명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있냐 없냐는 논란거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고 발생 전보다 분명 사고로 더해진 방사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방출된 방사능의 유해성은 앞에서 설명한 논문 등에서 이미 밝혀졌습니다. 그 영향이 크냐 작냐는 아직 시기적으로 판단하기 이릅니다. 영향은 그 크기가 얼마든 간에 있었고 유례하냐 그렇지 않으냐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수산물 먹일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아직 판단하기는 이른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지오메타TV 인사이트였습니다. 다음에는 살리쿠 조반 어장에서 잡히는 수산물과 우리나라가 일본에서 수입하는 수산물에 대하여 집중 분석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